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문제 두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4년 예비시행 고3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음은 의문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이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의문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소 대립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이라고 써볼게요. 발에 초성, 그리고 중성, 종성을 각각 바꾸어서 최소 대립상을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초성에 대해서는 발, 달, 살 이렇게 바꿨고, 그리고 중성, 모음이겠죠? 모음에 대해서는 볼과 불, 그리고 종성은 밥과 방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각각 자음과 모음을 바꿨죠. 자음과 모음을 바꿨다는 것은 결국에는 음소 부분에 있어서 교체를 해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니은을 볼까요?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 장음으로 발음할 때야 짧게, 단음으로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예시 단어로 눈이 나와 있네요. 길게 발음할 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되고, 그리고 짧게 발음할 때는 우리 인간의 눈이 됩니다.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예시 단어로 나왔던 발도 마찬가지죠. 이게 길게 발로 발음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구슬 달린 거 있었다고 했죠. 이런 게 발이 되는데, 이번에는 음소를 바꾼 게 아니라 뭐를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운소를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소 중에서도 더 정확히 말하면은 소리의 길이인 장단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운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음운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죠? 네, 발이라는 단어의 음소와 운소가 하나씩 바뀌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구별해 주는, 더 작게 쪼갤 수 없으니까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되는 거죠. 중요했던 거 여기 소리라는 거 기억나나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긴 한데, 비읍이라는 어떤 소리의 집합체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문제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답은 뭘까요? 기억과 니은을 함께 고려할 때 땡땡땡임을 알 수 있다. 자, 1번 의문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아니고요. 2번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이거네요. 2번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3번을 마저 보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가리키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변이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보라는 단어의 음성 기호를 써보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때 P라고 적힌 거는 성대가 떨리지 않는 무성음이었고, 그리고 B라고 적힌 거는 성대가 떨리는 유성음이었다. 그래서 P와 B는 비읍이라는 글자의 변이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3월에 시행된 고1 문제였습니다. 역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학습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고 할 때 기억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학습 자료가 나와 있네요.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정의가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특정 언어에서 어떤 소리가 의문인지 아닌지는 최소 대립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최소 대립상을 우리가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죠.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 대립상을 배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다른 모든 소리는 같고 단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단 하나의 소리 차이,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소 대립상 감과 잠은 기역과 지읒의 차이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므로 기역과 지읒은 서로 다른 의문이다. 밑에 학습 과제는 이 달과 그리고 굴의 가운데에 놓여서 각각의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는 단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웠어요. 보면은 달과 최소 대립상도 되어야 되고 뒤에 오는 굴과 또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가운데 있는 둘이 되어야 됩니다. 둘이 된다면 달과는 모음이 다르고 그리고 굴과는 초성이 다르죠. 초성이 오는 자음이 달랐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더 배웠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양적 대등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 질적 대등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양적 대등성이 뭐냐? 개수가 동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나 아기, 이 두 단어 쌍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모음이 2개 뿐이고 아기는 모음 2개에다가 기역이라는 자음이 하나 더 있어서 총 3개의 의문이죠. 그래서 얘는 최소 대립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적 대등성은 특성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와 옷을 최소 대립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앞에 오는 오는 똑같아요. 그런데 뒤에 오는 글자가 오이에서는 모음, 옷에서는 자음이 오기 때문에 질적 대등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나요? 그냥 문제만 빠르게 풀고 넘어간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말로 그리고 필기로 해가면서 문제를 풀었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도 물론 맞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우연찮게 TV에서 본 프로그램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인데 학부모와 학생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멘토가 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승재 선생님인데 멘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념을 말로 설명을 해라. 실제로 방송에서도 학생한테 너가 배운 지금 이 내용을 나한테 거꾸로 설명해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학습 방법이 수학에서만 또는 국어 문법에서만 통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꼭 이 방법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학원이나 혹은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인강을 듣고 나서 무언가를 배웠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들어서 머릿속에 입력은 되었지만 그게 밖으로 인출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언가를 내가 배울 때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고 강의를 찍는 연습을 여러 차례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내용들을 정말로 몇 번이나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재정립이 되면서 개념 구조가 더 명확해지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어떻겠어요?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럴 때 어떤 개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배웠네, 이것도 배웠고 저것도 배웠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집에서 한번 A4 용지 꺼내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의문이나 최소 대립상을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한 것처럼 필기하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오는 것도 당연히 설명이 잘 안 되고 되게 이상한 방향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고 또 연필로 써 내려가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머릿속에서 개념이 정리가 되고 그게 온전히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매 강의가 끝나고 복습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하듯이 그리고 연필로 써가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강의가 다 끝났을 때는 그런 모든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잘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습 내용이었고,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진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문 체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의문은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언급하긴 했지만 음소와 운소로 나뉩니다. 그리고 음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고 운소는 장단을 주로 얘기하고요. 억양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음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자음 체계표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 강조하는 게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해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 표 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게 바로 공기의 방해라는 겁니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방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 에, 이, 오, 우를 발음해 보세요. 어떤가요? 입 밖으로 나올 때 별다른 방해 없이 그냥 나오게 되죠. 반대로 자음은 모음과 달리 공기의 방해를 받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공기의 방해를 받게 돼요. 가, 나, 다, 마, 하, 이런 모든 자음 글자들은 어디서든 한 번쯤 공기가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방해를 받는 것이 어떤 위치냐 혹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받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자음 체계표와 같이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기길이 막히거나 극도로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자음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해를 받는 위치나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공기가 방해를 받는 위치를 조음 위치, 그리고 공기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을 조음 방법이라고 한다. 아래에 있는 표로 보면 X축이 조음 위치고요, Y축이 조음 방법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공기길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5 개정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소리가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말소리가 나려면 폐에서 공기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공기를 들여 마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먼저 공기가 나와서 목청이라는 기관을 지나게 됩니다.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로 나오게 되는데, 목청은 우리가 성대라고도 하고요, 후두라는 기관의 한 부분입니다. 후두는 목 바로 아래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바로 그 부분이 목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을 배웠죠. 그때 성대가 떨리면 유성음, 성대가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성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목청을 거치면서 비로소 말소리가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청을 통과한 소리는요, 혀 뒤, 입천장, 혓바닥, 잇몸, 입술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 이 입 안쪽을 지나서 입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목청에서부터 그리고 입술까지 여기를 공기길이라고 합니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청부터 입술까지 이런 공기길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방해를 받는 위치와 그리고 방해를 받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자음 글자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X축을 보면은 입술부터 목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쓴 기준은 가장 바깥에서부터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Y축을 보면요, 가장 먼저 장애음과 공명음이 있죠. 방해를 받는 정도에 따라 나눈 거예요. 방해를 받는 정도가 장애음이 상대적으로 공명음보다 더 큽니다. 장애음에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고 공명음에는 비음과 유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파열음부터 살펴볼 건데, 파열음의 대표적인 글자로는 비읍, 그리고 잇몸 소리인 디귿,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인 기역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열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파열음은 공기길의 어느 한 부분에서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막혔던 공기를 순간적으로 터뜨리듯이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폭파된다는 것처럼 한꺼번에 팡 하고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바를 한번 발음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를 발음해 보세요. 근데 이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 이렇게 발음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조금은 과장되게 발음을 한다고 생각해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어땠어요? 먼저 발을 발음하기 전에 입을 앙 다물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거를 입 안에 이렇게 앙 하고 머물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입 안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면 공기를 밖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앙 하고 다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을 한꺼번에 벌리면서 입 밖으로 공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공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라는 발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공기가 폭파되듯이 바라는 소리가 팡 하고 튀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단계적으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입술 닫기, 그리고 입술 닫기 유지하기, 그 다음에 입술 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조금만 어렵게 설명을 하면은 폐쇄, 지속, 개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단계가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세요. 굳이 제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나중에 뒤에서 어떤 의문 현상을 배울 때 이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제 입을 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막 이렇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발을 발음하려고 하는 거니까 입술 이 바로 뒤쪽이 엄청 막 압력에 의해서 막 터지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손을 떼면은 공기가 한꺼번에 팡 밀어져 나오면서 큰 소리로 바가 나오는 거죠. 이때 친구가 손으로 입을 막은 게
폐쇄,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속되는 거에 지속, 그 다음에 친구가 손을 뗀 게 개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대표 글자가 비읍과 디귿과 기역이잖아요. 이들 모두 파열음은 파열음인데 조음 위치가 달랐으니까 각기 다른 곳에서 파열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 우리의 인체의 단면을 딱 자른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음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을 한번 발음해 볼게요. 그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다가 입술이 앙 다물어져 있을 테니까 바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를 받다 보니까 압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입술이 열리면서 공기가 한꺼번에 팡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방해를 받는 위치가 입술이기 때문에 입술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똑같은 파열음인 디귿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다를 발음한다고 치면은 다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였냐면 잇몸 소리거든요. 근데 잇몸이 자기 혼자 공기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관여하는 게 바로 혀예요. 혀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윗잇몸은 정확히 말하면은 앞니 바로 뒤쪽에 있는 그 말랑말랑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이렇게 나올 때 이번에는 입술이 아니라 혀 끝과 윗잇몸 그곳에서 한번 멈추게 돼요. 이것도 한번 과장되게 발음해 보세요. 공기를 들이마신다. 그 다음에 내뱉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입을 막았다. 근데 이번에는 공기가 어디서 멈추냐 하면 혀 끝과 잇몸 사이에서 멈춘다. 이번 멈춘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한데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혀 끝이 잇몸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다, 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파열은 파열인데 이번에는 방해를 받는 위치가 잇몸이야. 그래서 잇몸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파열음인 기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를 발음한다고 할 건데 기역과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가 어디냐면 여린 입천장입니다. 여린 입천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한번 여기를 손가락 같은 걸로 넣어서 조심스럽게 만져보면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 반대로 입천장이 가장 깊숙한 부분 여기 있죠. 여기를 만져보면 되게 딱딱해요. 여기를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린 입천장을 역시 마찬가지로 혀가 막아야 되는데 혀 끝이 여기를 닿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혀 뿌리가 마치 목구멍을 막는 것처럼 위치를 하게 됩니다. 가 한번 해보세요. 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혀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방해를 받겠죠. 어디에서? 네, 여린 입천장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한번 과장되게 발음을 해보면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나오려고 하는데 멈춥니다. 어디에서? 여린 입천장 부근에서. 그리고 혀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팡 하고 튀어나오죠. 가, 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열은 되는데 그게 위치가 여기다. 그래서 얘를 여린 입천장 소리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혀의 모양이 어떤 것처럼 보이세요? 마치 기역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네, 나중에 우리가 중세국어 하면서 배울 내용이지만 우리 한글은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파열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자음 체계표로 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은 파열음 이 세 글자를 이제 완벽하게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파열음을 배우면서 동시에 입술 소리, 그리고 잇몸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은 각각의 글자 밑에 다른 글자들이 더 적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거센 소리와 된 소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하나의 세트,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세트, 이렇게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똑같은 녀석들이니까요. 앞으로 제가 다른 데서 비읍과 디귿과 기역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딸려있는 다른 글자들까지 함께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형 말 나온 김에 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에 대해서도 짧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유기음이 거센소리, 그리고 경음이 된소리입니다. 유기음은 소리를 내는 순간 강한 공기의 흐름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경음은 성문, 아까 어디라고 했죠? 네, 후두. 그러니까 여기 목에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했죠. 거기 힘을 주어서 공기의 양이 매우 적은 상태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음은 평음에 비해 소리의 세기가 세다. 그리고 경음은 평음에 비해 소리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왼쪽에 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행 교과서, 중3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경음 같은 경우에는 성대에 손을 올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 경음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후두 긴장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리를 낼 때 후두 쪽에 조금 더 긴장이 돼서 힘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가를 발음할 때보다 까를 발음하게 되면 여기 후두 쪽에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강하게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키역과 같은 이 거센 소리 같은 거는 입 앞에다가 종이 같은 걸 대게 해요. 그래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기의 양이 평음보다 예사소리인 기역보다 거센 소리가 더 많은 공기의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이나 휴지가 뒤로 많이 밀리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리가 더 세게 난다, 숨이 많이 터져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 평음과 경음, 그리고 평음과 거센 소리, 그러니까 격음, 이렇게 비교를 하지 거센 소리와 된 소리 이 두 개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음 체계표에서 벌써 몇 가지 글자를 배운 건가요? 네, 9가지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찰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찰음에는 시옷과 쌍시옷 그리고 히읗이 있습니다. 쌍시옷 같은 경우는 비읍, 디귿, 기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히읗입니다. 히읗은 다른 글자들과 다르게 지금 예사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죠. 오른쪽 조그만 글씨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히읗을 거센소리로 봅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 예사소리로 보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된소리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래인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세 칸까지 모두 다 하나의 칸으로 해가지고 히읗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만으로 적은 거는
2015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교과서들을 보니까 거기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적고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히읗이라는 글자 자체의 특성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히고 있구나.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마찰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파열음에서도 이 명칭에서 성격이 드러난 것처럼 마찰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찰음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찰음은 공기길이 매우 좁아지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해요.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 상태에서 좁은 틈으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음이 되는 소리이다. 앞에서 배웠던 파열음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파열음을 발음할 때는 무조건 반드시 입술이 됐든 잇몸이 되었든 저기 안쪽에는 여린 입천장이 되었든 어딘가에서 한번 공기가 멈춰야 돼요. 그렇지만 마찰음은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가 멈추지 않아요. 대신에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사를 발음해 보세요. 사는 시옷이기 때문에 잇몸에서 방해를 받아야 되거든요. 다를 발음할 때야 사를 발음할 때 관여하는 좋은 기관은 똑같아요. 둘 다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혀 끝과 윗잇몸 거기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다의 경우에는 완전히 맞닿아요. 거기서 공기가 한번 멈추게 되죠. 그렇지만 사를 발음하게 되면은 혀끝이 윗잇몸 쪽으로 가까이 가긴 가지만 완전히 닿진 않죠. 대신에 틈이 엄청 좁아져서 그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는 게 느껴질 겁니다. 사 이렇게요. 이런 마찰음에는 시옷과 쌍시옷, 히읗이 있는데 히읗은요 어디서 소리가 나게 되냐면 다시 그림으로 가볼게요. 시옷을 다시 설명하자면 다를 발음할 때와 똑같이 이렇게 혀가 윗잇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기를 우리가 잇몸이라고 그냥 부른다고 했잖아요. 잇몸 소리.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는 치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잇몸 소리들을 우리가 다른 어떤 개론서 같은 데서는 치조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한자로 다 설명을 하자면 입술 소리는 한자로 양순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치조음,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경구개음. 왜냐면 구개음화 할 때 쓰는 그 구개가 바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연구개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기 목청이죠. 원래는 목청. 근데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은 후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시옷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찰이 막 일어나게 돼서 소리가 나온다. 반면에 후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가래 끓는 소리라고 하죠. 이걸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은 이 후두 어딘가에서 마찰이 일어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히읗이 바로 그러한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시옷은 이렇게 명확하게 예사소리 된소리가 구분이 되고 히읗은 구분이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히읗 같은 경우에는 조음 위치가 뚜렷하게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혀 끝과 윗잇몸이 관여해 여기가 방해를 받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시옷은. 근데 히읗은 후두 성대 쪽이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성대 어디야 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사소리인지 거센소리인지 된소리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교과서에서는 그런 관점들을 뭐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또 이번에 세 가지 글자를 배워봤고 마찰음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파차름인데, 여러분들 파차름이라는 명칭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뭔가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파여름의 파와 마차름의 차를 한 글자씩 떼가지고 만든 게 바로 파찰음이에요. 자, 글자를 떼서 만들었다는 건 뭘까요? 네, 각각의 성격들을 한 가지씩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지읒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치읓과 쌍지읒은 하나의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센 입천장 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청 소리도 배웠고, 이번에 센 입천장 소리까지 배우면은 조음이치 5개를 모두 다 배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파차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차름이라는 명칭은 설명했듯이 파여름과 마차름을 합친 겁니다. 자, 먼저 파차름은요, 공기를 폐쇄시켰다가 개방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여름이 갖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파여름은 마치 폭파되듯이 공기를 한꺼번에 터뜨려서 내는 소리라고 했었죠. 그런데 파차름은요, 이렇게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개방을 하기는 하지만 통로를 아주 조금만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차름처럼 그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또 마차름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자를 한번 발음을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경국의 그러니까 센 입천장 소리니까 혓바닥의 가장 가운데 부분과 입천장의 가장 깊숙한 맨 이쪽 부분이 서로 맞닿게 될 겁니다. 거기서 마치 파열음처럼 공기가 한번 멈추게 될 거예요. 역시 과장되게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공기를 들여 마신다. 그 다음에 내뱉기 전에 한번 멈춘다. 자, 어디서 멈추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멈추나요? 네, 센 입천장 그쪽에서 한번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파열음이었다면 한꺼번에 팡 터져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혀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그 틈 사이로 공기가 비집고 나오며 마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읒 발음이 나오죠. 자, 자, 자. 이게 파열음이랑 비슷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방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해서 느껴보면은 차이점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혀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한번 멈추게 돼요. 폐쇄 과정을 갖게 되는 거죠. 마치 파열음처럼요. 근데 공기가 나오게 될 때는 한꺼번에 팡 터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틈 사이로 마찰이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또 마찰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바로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음 체계표로 돌아와 보면은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글자가 4개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공명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공명음은 장애음과 달리 방해를 받는 정도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명음도 자음은 자음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장애음보다는 방해를 받는 정도가 작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공명음은 성대가 울립니다. 장애음은 성대가 울리지 않고요. 이것도 공명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공명음은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먼저 비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에는 미음과 그리고 니은, 이응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 이응은 앞에 오는 이응이 아니죠. 초성에 오는 이응은 형식적인 표기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응은
종성에 오는 이응, 그 이응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위치를 보면 각각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세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은 소리 내는 모습이 파열음과 비슷합니다. 파열음처럼 폐쇄, 지속, 개방의 단계를 거치고 또 좋은 위치도 같았죠. 근데 중요한 점은 바로 차이점입니다. 개방 단계에서 코로 통하는 공기끼를 열어서 공기가 코 안으로 흐른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느를 발음해 보는데 이때 코를 한번 막아 보세요. 그러면은 그를 발음할 때는 코를 막았을 때 별로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느를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코를 잡은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느껴지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기가 입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코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손으로 이거를 막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진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얘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를 발음한다고 할게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잇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를 발음할 때와 똑같이 혀가 이렇게 혀끝이 윗 잇몸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기가 한번 멈추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공기가 이렇게 코로도 흘러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공기가 코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손으로 여기를 꽉 잡고 있으면은 이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진동이 공기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진동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비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비자는 한자로 코를 의미해요. 그래서 코에서 나오는 소리다, 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이번에는 유음입니다. 우리말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리을이에요. 유음은 혀의 측면으로 공기가 흐르거나 혀끝이 윗몸에 잠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물과 나라를 한번 발음해 보세요. 물을 발음할 때는 혀가 윗잇몸에 붙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붙은 상태에서 그 혀 양옆으로 공기가 막 흐르게 되는데 이때 흐른다, 공기가 흐른다라고 해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이 유음의 유자는 뭔가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반면에 나라를 한번 발음해 보세요. 라에서는 혀끝이 윗잇몸을 한번 툭 건드리고 바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리을도 좋은 위치는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혀 끝과 윗잇몸이 관여하는 것은 다른 잇몸 소리들과 똑같아요. 근데 그 좋은 방식에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유음은 다른 자음과 달리 자음적인 속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더라도 다른 자음들과 달리 방해가 적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음은 보통 음운 현상에서 모음과 함께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나온 거는 의탈락이라고 하는 나중에 배우게 될 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모음 뒤에서 탈락하고요. 그리고 리을 뒤에서 탈락을 하게 돼요. 이런 걸 보더라도 리을이 자음적인 속성이 적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험에 나온다 라기보다는 이런 성격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음 체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음 체계표 안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전에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바다가 사자 막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선생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선생님들도 외우는 거 이전에 제가 지금 했었던 이런 설명들을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 못하고 바다 가사자 바다 가사자 막 이렇게만 알다 보니까 그런 설명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용어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쉬기 전에 더 알아보기 내용을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헷갈리는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장애음, 공명음 배웠는데 이런 비슷한 개념들로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그리고 유성음, 무성음이 있습니다. 먼저 장애음과 공명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운 것처럼 이거는 자음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 정도에 따라 나눈 거를 장애음,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장애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반대로 공명음은 방해를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죠. 그리고 추가로 설명한 게 뭐였죠? 네, 맞아요. 반드시 성대 울림을 동반했고 또 비음은 코 안을, 유음은 입 안을 울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성음과 무성음을 보면은 성대의 울림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겁니다. 성대가 울리면 유성음,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일단 모든 모음은 성대가 울려요. 그래서 유성음입니다. 자음 중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공명음이 성대를 울린다고 했죠. 그래서 공명음이 유성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있는데 이 용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울림소리를 성대가 울렸다 이걸로 보면은 유성음, 무성음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코안이나 입안을 울렸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명음 그리고 장애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이런 개념들이 아마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울림소리냐 안울림소리냐 이런 용어보다는 최근에는 유성음, 무성음 혹은 공명음, 장애음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애음과 공명음 이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음 체계를 살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모음 체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을 살펴보기 전에 그 전에 배웠던 자음의 조음 위치부터 다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를 보면 조음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입술 소리의 한자음은 양수능, 그리고 잇몸 소리는 치조, 센 입천장 소리는 경국에,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연국에, 목청 소리는 후음입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목청 소리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목청 소리는 후두의 목청 사이인 성문을 이용하여 내는 소리입니다. 근접한 성대 사이로 공기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납니다. 지금 보면은 성대라든지 성문, 후두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평소에서 잘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재에서는 이 목청 소리를 목구멍 소리라고도 하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 보면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자음으로서의 성질이 약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함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음의 조음 위치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음 체계표 있죠. 그거를 우리가 안 보고도 그릴 줄 알아야 하거든요. 실제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그리는 거를 제가 해볼 테니까 저처럼 이렇게 그려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표를 먼저 그리고 X축, Y축을 적어 넣습니다. 여기는 조음, 위치, 그리고 여기는 조음, 방법이 되겠죠. 위치 5가지를 먼저 적으면 돼요.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러면은 입술, 그리고 잇몸, 그 다음에는 센 입천장, 그 다음에는 여린 입천장, 마지막으로는 목청이 있죠. 그 다음에 조음 방법을 적을 때는 저는 보통 파열음을 적는 편입니다. 파열음의 대표 글자 뭐가 있었죠? 네, 이 정도는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비읍과 디귿과 기억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다가는 적진 않았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세트를 이루는 다른 글자들도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파열음 밑에는 마찰음을 적습니다. 마찰음은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죠. 시옷 그리고 히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 이렇게 두 소리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파찰음이 있었습니다. 파찰음은 센 입천장 한 군데서만 났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워요. 지읒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장애음은 모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의 방해를 적게 받는 공명음을 남았는데, 공명음에는 비음 그리고 유음이 있습니다. 비음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과 거의 유사하다고 했었죠. 비읍과 닮은 미음, 디귿과 닮은 니은, 기역과 닮은 이응을 적으면 됩니다. 유음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잇몸 소리에서 나는 리을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자음 체계표를 완성을 했는데 어떤가요? 굳이 이거를 바다, 가사자 뭐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한 걸 토대로 그려보니까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이거를 적을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 꼭 혼자서 이걸 적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자음과 달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2가지 측면에서 자음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공기의 흐름이 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모음은 홀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게 자음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홀로 발음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역과 니은을 발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만은 단독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기역 발음해봐, 니은 발음해봐 했을 때 하는 그, 느 있죠. 이런 것들은 밑에다가 이렇게 모음이 적힌 이 소리를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아, 이런 소리들은 앞에 자음이 없어도 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음과 모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 홀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해서 홀소리, 반면에 자음은 다른 모음과 함께 쓰여야 해서 닷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모음과 달리 이중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음소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모음이 하나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기 때문에 2개의 음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모음입니다. 단모음은 혀의 높이, 혀의 전후 위치,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그 소리값이 결정이 되는데요. 아래 표는 단모음 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음 체계표와 마찬가지로 단모음 체계표도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 나와 있는 용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X축 맨 위에 있는 전설모음, 후설모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혀의 전후 위치를 얘기합니다. 혀가 상대적으로 앞쪽에 있다 그러면 전설모음, 뒤쪽에 있다 그러면 후설모음이 됩니다. 평순과 원순모음은 입술 모양을 얘기합니다. 원순 모양은 입술이 동그랗게 말려서 나오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반대로 평순 모음은 원순 모음보다 상대적으로 입술 모양이 평평한 거를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 중, 저 모음은 혀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모음, 낮으면 저모음, 그리고 그 중간이면 중모음이라고 하죠. 이때 혀의 전후 위치나 높이를 설정할 때 어떤 걸 보고 높냐 혹은 앞이냐 뒤냐 이런 걸 따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는 이렇게 길고 평평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가장 높이 있는 부분 여기가 최고점이 되고, 이게 앞쪽에 있으면은 전설, 아래에 있으면 점호음, 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혀의 최고점이 높이에 따라 고, 중, 저, 그리고 혀의 높이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혀의 높이가 높을수록 입은 적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입은 많이 벌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혀라고 하는 건요, 우리 아래 턱 위에 얹혀져 있죠. 그래서 입을 벌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턱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턱 위에 올려져 있던 혀는 당연히 같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많이 벌리는 발음일수록 저모음인 거죠. 아를 차례대로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을을 발음할 때보다 어를 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게 되고 혀는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를 발음할 때보다 아를 발음할 때는 입이 더 벌어지고 턱도 밑으로 더 내려가서 혀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에 따라서는 전설, 후설로 나뉘고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원순, 평순으로 나뉩니다. 자, 단모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혀나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표 안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는 단모음이면서도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딱 집어보세요. 네, 잘 고르셨는데 바로 이 글자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위, 외. 어때요? 지금 입술 모양이나 혀의 모양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단모음 체계 안에 있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는 아주 특이한 녀석들이에요. 우리가 잘못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서 이거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원래대로 단모음으로 발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조금은 낯설긴 한데, 이 위를 발음할 때 있잖아요. 입술 모양을 원순이니까 동그랗게 모아보세요. 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이모음을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이를 발음하는 거예요. 위, 위. 이게 위의 올바른 단모음으로서의 발음입니다. 외도 똑같아요. 입술을 동그랗게 하고 이번에는 에를 발음하는 거죠. 에, 에. 이게 외의 올바른 단모음으로서의 발음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뭐 이게 시험에 나올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친구가 공부할 때 이런 걸로 아는 척하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거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도 마찬가지로 이 체계표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그리는 법을 제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제가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인데 굉장히 유치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들으면은 정말 기억이 잘 남아서 나중에도 계속 써먹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대로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표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설, 후설, 평, 원, 평, 원 이렇게 다 그려주고요. 옆에다가도 고, 중, 절하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안을 채워 넣는데 가장 먼저 그냥 어, 아, 이 정도만 외워서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술술 다 알아서 적힙니다. 이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적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뭐처럼 생겼어요 지금? 오? 네, 그 뻑큐 모양이라고 하죠. 그거를 되게 닮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뻑큐를 날리니까 상대방도 같이 화가 나서 뻑큐를 날린다. 맞뻑큐를 날리고 있다.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이게 진짜 기억에 잘 남는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후설 모음을 완성을 하면은 전설 모음에는 이 후설 모음의 위치에 플러스 2모음을 더해주면 돼요. 그 뒤쪽에다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 모음을 여기다 이렇게 써놓고 그 뒤에다가 2를 적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를 적고 뒤에다가 2, 어를 적고 2, 아를 적고 2,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2를 적으면 끝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쉽게 기억이 나는 그런 방법이지 않나요? 제가 이걸 만든 건 아니고요. 저도 이거를 공부할 때 누군가한테 배웠던 건데 그게 너무 강렬해가지고 매번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이것만 보면은 이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네, 이렇게 암기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반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그리고 단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모음도 모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이고 단모음은 당연히 하나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 야 이렇게 적으면 그냥 모음 글자 하나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음운의 개수를 따지면은 얘는 하나가 되고 야는 두 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반모음이 첨가되거나 혹은 반모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어서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이 하나가 첨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어서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반모음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었냐 혹은 늘었냐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중모음을 구성하고 있는 반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반모음은 Y로 소리나는 것과 W로 소리나는 것이 있습니다. Y는 모음 E와 W는 모음 오우와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Y는요 반모음 E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W는 반모음 오우와 비슷합니다. 이런
반모음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야나 와와 같은 단어들을 좀 과장되게 천천히 발음을 하면 되거든요. 야를 최대한 천천히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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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떤가요? 마치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와도 천천히 발음을 해볼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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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번에는 오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에 있는 이 그리고 오가 반모음 y, w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히 이 반모음의 소리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부러 과장되게 표현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모음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런 반모음의 음성적 성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반모음은 단모음의 고모음보다 혀가 입천장에 더 가깝게 근접합니다. 이와 야를 발음해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 이야 번갈아 가면서 발음을 하면요, 야를 발음할 때 혀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모음을 발음한다는 것은 반모음과 단모음을 한 번에 소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반모음은 아주 짧은 순간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렇게 천천히 느려뜨려서 나오는 이나 오를 완벽하게 이걸 반모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냥 과장되게 해서 반모음이라는 걸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를 발음해 보면요,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 이 모음을 발음하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랬다가 재빠르게 아 모음을 발음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단모음을 발음하기 전에 미끄러지듯이 짧게 나는 소리를 반모음이라고 하고, 이를 활음이라고도 합니다. 활음의 활자는 활주로 할 때 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런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갖거든요. 우리가 앞서 자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얘네는 단독으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음은 공기 흐름에 거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반모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얘도 반드시 발음될 때는 다른 단모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모음도 모음의 일종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모음은 자음의 성격 그리고 모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반모음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중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음운이 아니라 두 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중모음은 아래처럼 구분할 수 있는데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목록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외와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는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볼까요? 이중모음에는 의가 더 있어요, 사실. 근데 의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이에 반모음 y가 결합된 거라고 보고, 또 어떤 학자는 앞에 오는 의가 반모음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걸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떠한 학자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됐다고 보기도 해요. 일단 문법의 정수에서는 단모음 이와 반모음 y가 결합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음 체계, 모음 체계였고,
이번에는 음소가 아닌 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소도 음운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음운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운소도 똑같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음운은 최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었고요. 의미를 변별했습니다. 그렇죠? 운소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변별하고요. 그리고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엄밀히 따졌을 때 운소는 장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엄밀히 따진다는 말이 뭘 뜻하냐면 의문으로서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가 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 걸 살펴봤더니 장단밖에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어떤 교재에서는 이것 말고도 뭐 억양이나 강약 이런 걸 소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은 유일하게 우리말에서 운소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 아래 보면 최소 대립상이 나와 있죠? 눈과 눈, 밤과 밤, 말과 말 이렇게 단어의 뜻을 변별하는데 장단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을 운소의 한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단의 실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오고요. 원래 장음이었던 단어도 다른 단어와 결합했을 때 더 이상 장음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런 장단과 관련해서는 장음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음운 변동에서 배울 건데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단은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소리의 길고 짧음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말을 하지도 않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운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억양입니다. 억양은 운소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라고 실어 놓은 거예요. 억양은 단어보다 큰 단위인 문장의 언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어 라는 말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밥 먹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면은 명령문이 돼요. 반면에 밥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의문문이 되죠. 이렇게 억양을 통해서 문장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은 단어의 뜻을 변별해주는 단위예요. 근데 억양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단어가 아니라 문장 차원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의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또 아니라고 하는 말도 다양한 상황에서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거나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을 때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강하게 표현할 때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양은 운소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운소는요 음소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소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처럼 끊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소리의 특징도 아주 명확하죠. 근데 운소는 그 소리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요. 장단에서 장음이라고 했을 때 소리가 길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긴 거지 그걸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를 따로 뗄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글자에 얹혀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따로 떼서 분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분절음이라고 하고 운소를 비분절음 혹은 초분절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음운체계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음운 파트에서 다루는
한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문적 단위가 뭐가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소리 단위였던 음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게 될 음절도 음운론적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음절에 대해서 그냥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간단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절이란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요. 다른 말로 소리 마디라고도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 그 각각의 소리들을 음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희가 밥을 먹는다,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그럼 아래처럼 나오겠죠? 이때 각각의 소리, 이 글자들이 음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밥을 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음절로 나타낸다 보면 밥을, 이게 음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음절의 구성 요소로는 초성, 중성, 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절의 유형은요, 모음만 오는 경우, 모음 앞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리고 모음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리고 모음 앞뒤로 자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영희가 밥을 먹는다 할 때 밥을 있죠. 이때의 이 비읍은 음절의 어디에 놓이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초성인데요. 왜냐하면 얘를 실제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밥을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니까 표기상 종성에 놓여있던 비읍은 사실상 뒤음절의 초성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의 음절을 파악하는 건요, 뒤에서 배우게 될 음운 변동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음운 변동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대로 1강에서 배웠던 내용, 그리고 이번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말로 그리고 펜으로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